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 역사 원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빵!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영조 아버지가 참 이 아들을 죽이는 정말 이 조선 역사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조와 정조의 그 통치 형태, 탕평 정치라고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8세기는 이 영정조의 탕평 정치, 그리고 19세기가 소수 가문의 세도 정치, 이렇게 배우셨죠. 자,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 자, 영조와 이 정조 같은 경우 정말 시험에 여러분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영조가 무엇을 했는지, 정조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영조와 정조가 취했던 정책은 그 앞에 있었던 환국 정쟁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 정치, 고루고루 사람들을 등용하는 그런 탕평 정치를 추구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공통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무엇을 했고 정조가 무엇을 했는지 좀 따로따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영조의 탕평 정치 그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일단 탕평 인사 골고루 등용했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 그렇죠. 이 붕당의 어떤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이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원 정리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도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전이죠. 법전으로서 이 속대전, 경국대전의 이 속편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 속대전을 간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정조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일단 그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규장각, 그리고 이 규장각에서 문신들을 가르쳐요. 그게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 장용영이라는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 복권, 명예의 어떤 회복, 이런 걸 위해서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수원 화성. 그죠? 이 수원 화성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여튼 이 영정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전개된 통치 형태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19세기 세도 정치였다. 그러니까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된 어떤 그런 모습들. 이 세도 정치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매관매직이라는 거, 관직을 사고 팔어,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정, 이런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뭐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 임술농의 봉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봉기들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정치의 흐름, 탕평 정치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세도 정치의 어떤 그 흐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제 조선 후기, 우리 정치 봤으니까 이제 경제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등장. 자, 먼저 이 경제와 사회의 어떤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경제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조선 후기의 경제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있잖아. 자본주의. 그죠? 이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싹이 보이고 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 조선 전기, 중기만 해도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자급자족의 농업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였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린 지금 조선 후기를 배우고 있어요. 양란 이후를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자본주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싹이 보이고 있다.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다. 그리고 사회. 이 사회도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바로 신분제, 이제까지 그 조선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 신분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양반층이 뭐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상민과 노비는 감소하는,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모습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등사회의 모습들, 즉 근대의 특징이잖아. 자본주의 평등사회, 근대사회의 특징이잖아.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이잖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요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겠지. 조선 후기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시대,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평등한 어떤 이런 모습들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그런 변화의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야. 됐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그런 근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농촌 경제 변화. 자,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이 생산력이 증대가 돼야 돼요. 농업 생산력의 증대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떡볶이, 요즘 떡볶이가 참 아주 다양하더구만. 저도 떡볶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완전 좋아합니다.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사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떡볶이 주세요 하고 먹고 안녕히 계세요 그럴 수 없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돈은 뭐냐면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겠지. 그죠? 즉 여러분들이 좀 여유, 용돈이 좀 있어야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용돈이 없어, 여윳돈이 없어. 그러면 떡볶이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사 먹지 당연히. 똑같아요.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는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발달하더라. 이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남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 그 남는 걸 가지고 또 무언가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생산력이 증대. 봐봐. 이제까지 10가마, 이 10가마를 생산했어. 조선 전기에는. 이 10가마로 딱 먹고 사는 거야. 자급자족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야. 뭐 더 이상 어떤 뭐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야. 아주 최소한의 것만 여기서 몇 가마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렇게 땔감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러겠지. 거기까지 최소한 10가마로 다 해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없어. 이거 갖고 엿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생산력이 증대됐다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10가마를 생산하던 내가 15가마를 생산하게 된 거야. 와우. 즉 15가마를 생산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나는 10가마,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10가마 빼고 몇 가마가 남은 거야? 5가마가 남은 거야. 5가마가. 즉 이 5가마를 가지고 이제 나는 최소한의 생활 말고 또 다른 것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 10가마에서 15가마가 됐을까? 뭐 그냥 뜬금없이 올해 10가마 있는데 내년에 15가마 이게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뭔가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후기는 이렇게 10가마에서 15가마를 생산해낼 수 있었군. 그러니까 그 남는 5가마 갖고 교환이 가능했겠군. 요게 핵심이야. 자, 갑니다. 외란과 호란 이후 정부의
황무지 개간 장려. 아우 뭐 전쟁 끝나고서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황무지 이런 개간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경작지가 증가돼요. 오케이,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농업기술의 개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농기구와 바로 시비법. 자, 이 시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비를 거는 법이 아니고요. 야, 이리 와! 이런 게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게 늘었다고 해가지고 10가마가 15가마가 되지 않겠죠? 그 별을 보고 야! 더 빨리 또 내놔! 야! 이렇게 시비를 건다고 해가지고 더 많아지지 않겠죠. 그죠? 이 시비법은 뭐냐면 비료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비료 만드는 기술이 개량되었다. 오케이. 요것도 그냥 상식이야. 뭐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되려면 10가마를 15가마를 만들려면 땅도 좀 더 넓어야 되겠고 비료도 더 발달해야 되고 이건 뭐 상식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새로운 농법 시도. 자, 견종법은 뭐냐면요. 이거 뭐 이것까지 뭐 알 필요 없는데 뭐 굳이 옛날에는 이렇게 밭이 있으면 씨앗을 어디다 뿌렸냐면 요 위에다 뿌렸어요. 요 위에다가 여기. 그런데 이 견종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다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거 골이잖아, 이게 골. 그 골 아래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는 이런 방식이 있다. 한번 읽어보면 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이 수리시설, 이건 저수시설이야.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돼. 농업기술의 개발. 자,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 진짜로 중요한 거. 자, 이게 뭐냐면 논농사에서 결정적으로 10가마를 15가마를 만드는 결정적인 거 바로 이거예요. 모내기법이야.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언제다? 양란 이후 조선 후기라는 거야. 엄청난 사회 변화를 가져와요. 모내기법의 전국적 확산 완전 중요해. 모내기법. 다른 말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앙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앙법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건 이 모내기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옛날에는 양란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게 일반적이었냐면 직파법이라고 그래요. 직파법은 뭐냐면 직접 씨를 뿌리는 거야. 벽씨가 있을 거 아니야. 씨앗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냥 이렇게 뿌려요. 슉슉슉슉슉 뿌려요. 이렇게 뿌리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있다. 여름에 김을 매줘야 돼. 선생님, 논에서 김이 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진짜 있더라니까. 도시에 살다 보니까 김을 매? 아니 그 검은 김이 논에서 왜 나오지? 이거 왜 매지? 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김매기는 그 검은 김을 바다에서 나는 김을 매는 게 아니라 이 김매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요 정말 이 벼에서 이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벽시에서. 그죠? 그 모양하고 아주 똑같이 생긴 피라고 해요. 피라고 해요.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 아주 똑같아. 벼랑 너무 똑같아. 문제는 뭐냐면 막판에 가서는요. 피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야. 벼가 열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피는 그 벼와 함께 자라면서 이 벼의 영양분을 쪽쪽쪽 빨아먹겠지. 그럼 결국 이 벼에서도 나중에 그 씨앗, 그 쌀 있잖아요. 그 쌀이 많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름 되면요 이 피를 뽑아줘야 돼요. 이걸 김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안 뽑아주면 그의 농사가 흉작이에요. 흉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파법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면 이게 어디가 피인지 이게 정말 하나씩 찾기가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모내기법, 이항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즉 모판에다가 따로 벼를 심어요. 그러니까 좀 자라겠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물을 쭉 저수지에 물을 끌고 와가지고 쭉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자란 모판에 따로 자란 그 벼를요 일렬로 톡톡톡톡톡 심어주는 거예요. 왜 알잖아. 이렇게 톡톡톡톡 심어주는 거 있잖아요. 줄을 맞춰가지고 줄을 맞춰서 이렇게 심어주면 나중에 여름이 됐을 때
피 뽑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줄 밖에 있는 건 다 피야. 쭉쭉쭉 뽑으면 되는 거야. 노동력이 완전 감소되는 거야. 그리고 벼도 훨씬 튼튼하게 잘 자라고 영양분이 충분히 보존이 되니까. 그러면 그럼 선생님, 조선 전기는 이 모내기법을 몰랐나 보죠?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훨씬 더 좋은 건데 조선 전기는 몰랐냐? 알았어요. 이 법을 알았어요. 조선 전기 세종 때 그 농사직설 있잖아요. 거기 이미 있어요, 모내기법. 고려 말부터 모내기법은 알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응? 선생님, 아니 왜 모내기법을 왜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하면 더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모내기법은 일단 노동력 절감되죠. 김매기 할 때 아주 절감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튼튼하게 벼가 자라니까 생산량이 막 늘어나요. 생산량은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고요.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완전 좋아요. 그런데 정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일까? 왜 정부에서 모내기법 절대 금지라고 했을까요? 왜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모판에다가 이렇게 자란 그 벼를 옮겨 심어야 되잖아. 옮겨 심을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벽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참 이게 생명이 강해요. 물이 좀 없더라도 지가 어떻게든 알아서 땅 속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물기를 찾아서 박아내요. 벽씨를 뿌리면 직파법이 이런 거야. 그런데 지금 얘는 이미 자란 애잖아. 어느 정도 자랐잖아. 이거는 땅에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왔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가? 박혀져 안 박혀져? 안 박혀지는 거야.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봄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잘 알잖아. 봄에 비가 잘 안 와요. 봄가뭄. 그러니까 봄가뭄이 혹시 와 버리면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야.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거 못하게 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이게 전국에 확산됐다? 이건 뭐죠? 그만큼 저수지 시설을 만드는 능력들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술이 발전, 봄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와서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 이거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자, 그러면서 쌀 생산량은 증가하죠. 노동력은 절감하죠. 그러면서 이모작. 왜냐면 모판에서 그 벼가 자라고 있을 동안 여기서는 뭘 하냐면 보리 있잖아요. 보리 농사가 가능해요. 보리가 이렇게 여물 수 있는, 보리를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모내기법을 하지 않으면, 직파법을 해버리면 벼농사를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 위가 뭐냐면 바로 보리예요. 보리. 자, 보리가 이렇게 쭉 자라는 기간이 있어.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4월까지는 가야 돼. 4월까지는. 근데 벼를 수확을 하려면 적어도 3월에는 벽씨를 뿌려줘야 돼요. 겹치잖아. 그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모내기라면은 이 4월 동안 이 타작을 할 동안 여기까지 모판에서 따로 키울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다시 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야. 연결되는 지점.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한 거야. 보리도 심고 벼도 심고 여기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내기법을 하면 이거 완전 좋지 뭐.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노동력이 굉장히 증감되잖아.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대요. 이 모내기법을 하면 대박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봐.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해. 그럼 그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1명은 부자가 되는 거야. 아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명은 이제 토지에서 떨어져 나가야죠. 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농민층이 조선 후기 와서 분화가 됩니다. 분홍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1명은 돈 많이 버는 거야.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분홍은 여러분들 광작 경영이 가능하다. 이 광자가 뭐냐면 넓은 광자예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니까 모내기법을 하니까.
완전 중요해요. 이 모내기법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이 모내기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키워드 한번 맞춰볼게요. 어허, 조선 후기에 이 모내기법, 이양법이 들어왔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면화, 담배 등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상품작물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작물들. 면화, 면, 예, 여러분 그 솜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면화. 그 다음이 담배 피는 거. 이거 그 조선 후기에 들어오거든요. 또 이 담배. 우리 이 정조대왕께서 이 담배 애연가세요. 담배를 너무 좋아해. 정조가 그랬지. 모든 백성에게 이 담배를 피게 하도록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정조 그렇게 썩 왜냐면 담배를 피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정조가 담배를요. 예. 어쨌건 예, 면화, 담배 이런 상품작물 재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는요.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작물을 키울 때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급자족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농사를 짓는데 그 이유가 뭐야? 팔기 위해서. 오, 달라요 지금. 조선 전기만 해도 그냥 자급자족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심었어. 근데 이제 심는 이유가 뭐야? 팔기 위해서야. 팔기 위해서야.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사고 팔잖아. 팔기 위해서 작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상품 작물이라는 거예요. 자, 농민층의 분화. 일부 농민 분홍으로 성장하고요. 대다수. 그러니까 이거 뭐야?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 1명은 분홍이 된 거야. 하지만 나머지 4명, 대다수 농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나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갈수록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특정한 사람들만 잡을 얻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좀 정규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비정규직으로 가는 모습들.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한 300년 전 이야기거든. 2300년 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역사를 쓸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일부 시민은 정규직으로 성장, 대다수 시민은 비정규직으로 전락.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런 거야 이게 지금 딱 그 말이야 이게 지금, 그죠? 아,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규직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비정규직. 자, 어쨌건 간에 예, 그런 어떤 모습들 여기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배경 농업 생산력의 향상, 도시 인구의 증가, 대동법의 실시로 바로 공인의 상업활동 활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0가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15가마를 만들어. 이제 이 5가마를 가지고 물건을 내놓고 판단 말이야. 사고 판단 말이야. 자, 이제 교환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왜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 시행되잖아요. 전국에서 들어온 특산물을 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야. 그러면 정부에서는 임금이 쌀만 먹고 살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임금이 귤도 먹어야 되고 도미도 먹어야 되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쌀로 거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정부에서 거두어들인 쌀을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로 한 물품들을 사오게 해요. 그 사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공인이야, 공인. 대동법 실시로 여러분들, 대동법 실시로 공인이 등장했다. 이거 너무 중요해. 국가가 인정한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사오도록 하는 그런 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물건을 만들면 이제 팔려. 옛날엔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었어. 왜? 다들 알아서 자급자족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면 이거 팔려. 공인이 와서 왕창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10가마에서 15가마를 만든 이 농민이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뭔가 사가기도 해. 오, 이제 내가 물건을 만들면 팔리는 거야. 나는 이제 물건만 만들면 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전문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야. 지금은 마찬가지잖아. 지금 삼성 전문적으로 물건을 만들잖아. 그죠? 지금 이마트 전문적으로 물건을 팔잖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내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자, 바로 사상. 자, 우리 봐봐. 상업인데, 자, 일단 공인이 있었어. 이 공인은 대동법의 등장으로 나타난 그런 상인들이에요. 국가가 공인한, 국가가 인정한 그런 상인들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국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상인이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상, 개인적으로 상인이라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통공정책이라는 거 기억나요? 이거 정조가 있는 거야, 정조. 정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종로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종로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유기전, 시전상인들이야. 시전상인들. 이 시전상인들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 시전상인들의 특권이 뭐였냐면 바로 시전상인, 종로에서는 자기들만이 물건을 파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지럽게 가게를 연다. 이걸 난전이라고 하죠. 어지러울 난자, 가게 전자. 어지럽게 가게를 차판 깔고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 아, 왜 종로에 가면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앞에 왜 포장마차 쭈루룩 있잖아요. 이게 옛날 조선시대 난전이었어. 난전. 이거를 그 종로 상가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금한다 이거야. 난전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었다고요. 조선시대는. 그런데 정조가 야, 저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도 그저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물건 팔게 해줘. 라고 해서 금 난전권을 없앤 거야. 즉 이제는 종로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상가 상인들이 이거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뭐냐면 통하게 한 거야. 공인들 모든 사람들 공공들에게 다 통하도록 다 물건 팔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대박이지 뭐. 종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난전 탁 자판 깔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해진 거야. 이제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막 나오고 있어. 물건을 팔려는 사람도 막 나오고 있어. 오호. 지금 분명히 조선 전기 농업 중심의 사회, 자급자족 경제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통공정책으로 사상들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이 가능해졌더라. 자, 그 대표적인 사상들을 볼까? 이 사람들은 거상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 파는 사람들, 바로 경강상인들. 서울경자, 한강강자, 경강상인들. 돈 많이 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개성,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거야 아마. 돈은 무지하게 잘 벌어. 뭐 갖고? 인삼 갖고. 인삼 갖고 돈을 아주 그냥 긁어 모아. 중개무역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성, 송장, 송상들이 돈 엄청 벌어요. 개성에 있는 송상.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의주는 저쪽 꼭대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쓰면 여기가 의주 아니야. 여기가 의주. 여긴 개성이고, 여기 의주 상인들은 누구랑 주로 상행을 하겠어? 청나라. 그죠? 청나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의주 만상이라 그래요. 의주 만상. 그 다음에 동래, 부산. 동래는 내상. 이런 사상들이 엄청나게 돈을 막, 조선이 신났어.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막 돈을 막 긁어모으는 거야. 그냥. 조선 전기만 해도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 다들 그냥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농사 지어갖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이걸로 끝났는데, 물건을 만들어 사지도 않고 물건을 팔아도 팔리질 않아. 그런데 이제는 물건을 만들면 팔리고 물건을 팔면 또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전문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 똑같잖아. 왜 그랬을까? 내가 얘기했잖아. 10가마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15가마를 만들어내면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도는 거예요. 돌기. 그 여유가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내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모내기법이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은 분홍이 됐죠. 그 여유를 갖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니까 조선 후기 사회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모습과 많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사상의 성장. 이러니까 그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어디? 장시 발달하죠. 장시 발달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촬영을 갔다 왔는데요. 저쪽 어디야? 밀양. 진도.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네, 진도 아리랑. 이 진도 아리랑 내 지금 저 촬영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장이 쫙 펼쳤더구만. 정말
할머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장을 이렇게 파시는데 2일하고 10일, 2하고 7 끝에 날짜가 2하고 7이 들어가면 장이 5일장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정말 길거리가 쫙 장이 서는데 그래 아주 커, 아주 인심도 좋아요. 진도가 이 검은 쌀이 유명하거든. 그래서 할머니 저 검은 쌀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대 빡 주시더라고요. 10,000원이래. 인심 좋아. 좀 더 줘? 하고 더 주시더라고요. 괜찮은데 가져가!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인심 좋아요. 시골 인심이 좋아요. 이런 장시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때 조선후기 아주 발달하는 거예요. 지방장시의 증가. 그래서 이 지방장시를 증가, 이 지방장과 장을 연결해 준 사람이 보부상이에요. 보상과 부상. 보상은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상인이고요. 부상은 이렇게 지게에다가 짐을 이렇게 입고 있는 상인을 부상이라 그래요. 누가 더 비싼 물건을 팔까? 보상일까? 부상일까? 보상이에요. 네, 부상은 크기만 크고 별로 안 비싸. 근데 보상은 보석 같은 거, 뭐 이런 고급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파는 사람이 보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막 장과 장을 왔다 갔다 하면 5일장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그 다음날 5일장은 또 저기, 오늘은 2일날, 내일은 3일날, 내일은 4일날 이러면서 그냥 전국적. 보부상은 거의 뭐 매일매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지역마다 5일장이니까 또는 7일장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보부상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지방장시를 해서 지방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는 거야. 보부상.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오면요, 뭐 공인, 뭐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부상, 이제 이런 어떤 그 상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 공인하고 보부상은요, 이건 국가에서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에요. 사상은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상인하는 사람들이고, 이 공인하고 보부상은 국가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차이점을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대외무역. 공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 대 국가. 예,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냐면 계시무역. 공개적으로 열과는 시장. 공개적으로 열린 시장. 이게 바로 공무역. 그 다음에 사무역. 이건 이제 민간인들끼리 하는 거. 공개적으로 쫙 열린 시장 그 뒤에서 민간인들끼리 하는 무역. 바로 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시무역과 후시가 발달하고 있더라. 청일본과의 무역량도 증가합니다. 근데 조선후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역 또는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 왜? 생산량이 증가해서. 왜? 남는 게 있으니까. 잉여물이라고 그래요. 이 남는 거 갖고 이제 상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호이 발달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물건을 막 사고 팔어. 근데 이제 슬슬 불편함을 느껴요. 옛날에는 물건 사고 파는데 쌀을 갖고 왔거든. 참내 원. 땔감을 얻으려고 그래. 땔감이 필요한데 쌀을 한 가마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고 와가지고 쌀 주고 땔감 주쇼. 땔감 가져가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 근데 예전에는요 거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작업적으로 내가 다 해결해. 근데 이제는 남는 게 있으니까 남는 거 갖고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야, 이걸 그럼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하면서 드디어 조선 후기 와서 화폐가 이제 드디어 유통이 되는 거예요. 화폐가. 산업의 활성화로 화폐 유통 증가. 물론 그 이전에도 화폐가 있었는데 유통이 안 돼요. 왜? 다들 작업자족하는데 화폐가 유통할 이유가 없어. 근데 조선 후기 와서는 남는 걸 갖고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그 교환을 좀 쉽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화폐가 이제 전국적으로 드디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 화폐를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최초의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이 상평통보는 숙종 때부터 유통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오, 그렇구나. 조선후기. 여러분들 저 앞에 문방구 가가지고 샤프 하나, 볼펜 하나 사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쌀퍼 갖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돈 갖고 가잖아요. 예. 요즘은 돈도 안 갖고 가잖아요. 요즘은 그냥 카드로 쓱 긁잖아요. 그죠?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쌀 갖고 가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샀고, 어른들은 돈 갖고 가서 화폐 갖고 와서 갖고, 요즘 여러분들은 카드 긁고요. 그죠?
야,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아마 카드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딱 지문 같은 거 한번 딱 누르면 자동 결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자, 보세요. 상업의 발달에 물건을 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팔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당연히 수공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 전기는 여러분들 그런 수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가가 필요한 것만 만들면 돼. 그걸 뭐라고 하면 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 해서 이거를 우리는 관영수공업이라고 그래요. 관영,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 여기서 여러분들 조세 공납역, 전세 특산물역,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야. 물건 만드는 사람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해가지고 물건을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후기 와서는요. 오, 민간에서 내가 물건을 만들면 이게 물건 팔려. 돈이 돼. 이러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영수공업도 이제 등장하는 거죠. 많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독립수공업자가 등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삼성이 옛날에 TV를 만들었다 이거야. 수공업 단계야. 물건 만드니까. 그런데 삼성이 이게 우리가 아예 이거를 판매를 해볼까? 판매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지털 뭐 이렇게 그 큰 건물들 있잖아.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팔잖아.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 물건을 파는 그런 모습들도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들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아하, 상업이 발달하니까 자, 모내기법이 봐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모내기법을 통해 가지고 남는 게 생겼어. 이제 이 남는 걸 갖고 사고 팔고 해. 상업이 발달하네. 상업이 발달하면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수공업이 발달해. 수공업, 물건을 만들려면 여러분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당연히 광업도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내기, 상업, 수공업, 광업 정말 줄줄이 연결이 되는 거죠. 신기하지? 조선 초기 정부가 이 광업을 독점합니다. 수공업의 발달로 광물 수요 증가. 조선 초기는 다 정부가 주도하는 거야. 다 관영이야. 그런데 수공업 발달로 광물 수요 증가하면서 민간에서 이제 광산 채굴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물건들을 막 만들어야 되니까 광물이 막 계속 채굴돼야 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또 발달되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의 발달 봤어요. 와, 진짜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네. 그죠? 조선 전기 자급자족이 아니야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어. 사회의 변화를 볼게요. 이번엔요. 사회의 변화. 신문지의 동요야. 여러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야. 이게 바로 조선의 신문지도야. 그런데 조선 후기 정치 경제적 변화로 바로 양반 중심의 신문 질서가 동요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일단 양반층, 이 붕당 정치의 변제로 권력을 가진 소수의 양반과 다수의 몰락 양반으로 분화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허생의 양반전이라고 있습니다. 허생의 양반전에 한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있는데 책만 읽어. 책만 읽는데 이 양반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국가에서 쌀을 빌렸어. 이걸 환곡이라 그래. 환곡. 빌렸어. 근데 환곡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어떡해 이거.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반 족보를 팔죠. 근데 마침 그때 양반 아닌데 이 모내기법을 통해 가지고 돈 많이 번 일반 농민이 있는 거야. 분홍이 있는 거야. 돈 많아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그 다음에는 한번 내가 양반을 한번 해볼까? 근데 양반 족보를 판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양반이. 이게 둘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환곡 갚아줄게. 내가 환곡 갚아주니까 그 족보 내놔. 내가 할게. 라고 해서 환곡을 갚아주고 족보를 탁 삽니다. 그죠? 이제부터 내가 양반을 해봐야지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양반 된 거야. 내가 양반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사또가 가는 거야. 어이구! 하고 넙죽절을 하죠. 양반은 양반한테 그렇게 넙죽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상민 출시다 보니 상놈 출시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양반이 된지도 몰라. 원래 난 상놈이었으니까 사또가 그냥 무조건 인사한 거야. 그래서 사또가 최 양반,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이게. 양반한테 이게 이 넙죽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가요? 제가 양반이군요. 네. 하면서 그 도대체 양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양반 수업을 받잖아. 이게 바로 양반전 아니야. 이게
이 박지원의 양반전.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작품이거든요. 조선 후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내가 얘기했지? 붕당 정치 다음이 환국 정쟁이라고. 그냥 이 환은 국면이 확확 바뀌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약 먹으래.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는 거야. 몰락 양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양반층이 분화해요. 그 다음 중인층.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인데 그 다음에 중인층. 이 사람이 서얼이에요. 이런 뭐냐면 첩의 자식이야. 서자와 얼자로 나뉩니다. 서자는 양반첩의 자식이고요. 양인첩이에요. 양인첩. 얼자는 천민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서얼 이렇게 붙여서 서자, 얼자 합쳐 어쨌든 첩의 자식이야. 있잖아 왜 그 홍길동의 그 유명한 대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저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사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홍길동이. 그게 뭐냐면 서얼이야. 서얼. 홍길동의 신분이 서얼이야. 양반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첩의 자식이니까. 응? 그런데 그 조선 후기 오면요, 이런 첩의 자식들이, 표현이 좀 그러네, 이런 첩의 자식들이 하니까, 어쨌건 이런 첩의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추진해서요, 문과의 응시, 관직 진출 제한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장각,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은 뭐냐면 검사하는 거예요. 뭐를 책을 검사하는 어떤 그런 관리들, 즉 규장각의 그 브레인들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서얼들이 막 쭉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오, 조선 전기말에도 차별받던 그 서얼들이 쭉 신분 상승이 되는 모습들. 대표적인 인물들 바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런 이 박제가 특히 유명한 실학자거든요. 이런 사람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전문직 중인들이 있어. 중인은 요건 이제 광의의 개념이고, 요걸 좀 협의의 개념을 보면은 양반,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오리지널 그냥 원래 중인들, 그냥 전문 기술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뭐야? 그 신분 같은 중인인데, 쟤네들 막 지금 정조가 막 등용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도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경제를 상승하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우리도 좀 상승 올려요. 우리도 우리의 그 신분을 올려달라! 라는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틀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상민은 이건 뭐 확실하지 뭐. 상민은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납속, 공명첩. 이게 뭐냐면 납부하는 거예요. 뭐를? 곡식을 납부하는 거야. 돈을 내고 곡식을 내고 어디에? 정부에 내고 양반직을 사는 거야. 조선 후기 정부가요, 이 양란 이후에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양반직을 팔아요, 정부에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양반직을 판다고 해서 관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명예직이야. 넌 양반이야. 근데 관직에 주는 건 아닌데 그냥 너는 그냥 양반인 것만 인증샷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인증샷만. 진짜 양반 노릇은 못 하는 거야. 관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넌 양반이야. 어떻게 돈 내고 살래 안 살래? 돈 많은 분홍들은요, 내가 양반이 되면 좋거든. 왜냐면 특히 양반 되면 또 뭐가 있냐면 군대 면제예요. 아주 큰 메리트지. 그래? 그러면 내가 돈 좀 벌었으니까, 모내기법으로 돈 좀 벌었으니까 내가 양반이 사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납속이야. 그 납속 중에서도 공명첩이라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요, 첩, 이건 임명장이야. 비어있을 공짜야.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그걸 막 파는 거야. 딱 샀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최태성 이름 쓰면 난 양반 하고 인증샷 딱 찍으면 돼. 나 양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후기가 막 벌어지면서 양반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야. 족보를 또 매입 위조까지도 합니다. 아까 양반 좀 봤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조선 전기의 오리지널 양반은요, 전체 인구의 7%가 채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 갑자기 양반 인구가 60, 70, 80, 90으로 막 늘어나요. 진짜 전 인민이 양반이야. 완전 짝퉁 양반들이 많아지는 거야. 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놈 집안일 것 같아요? 양반 집안일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나는 그 7%에 들어가는 진짜 양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네요. 네. 선생님, 저희 집은 족보 있어요. 네, 족보. 네, 한 200년 전 상황입니다. 200년 전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싸삥 족보를 구입하셨습니다. 빳빳한 족보. 그리고 200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나이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건 자, 이런 상민들의 신분 상승했고요. 노비는요, 납속이나요, 또 군공, 저 외란 때 공을 세운 사람들 저기서 신분 상승도 되고요. 아예 그냥 도망가요. 그냥 나간다 하고 도망가가지고 노비심에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지금 다 흔들려 지금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이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양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또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부족하니까 양반직을 파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 면제할 수 있으니까 또 양반직 사는 거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 휴대폰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뷔페 식당에서 알바했어요. 우리 뷔페 사장님 가방 속에서 전화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따만한 전화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 왜? 선이 없어. 이따만한 전화기를 딱 꺼내시는데 선이 없어. 근데 나는 그걸 딱 보면서 헐, 전 벽돌폰이야. 저 엄청나게 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 선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그 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면 여러분 아마 뭐 어떻게 생각할까? 와, 저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들이 다 거의 다 있잖아. 맨 처음에 이랬을 거야. 맨 처음에 이 공명첩이 되게 비쌌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 무슨 요즘도 휴대폰 요금제가 아주 다양화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싸졌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명첩을 확보해서 양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민의 양반화가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양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결과 나왔네요. 여기 지금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고요. 바로 양반의 수는 급증하더라.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오, 진짜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별 채우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 봤습니다. 아주 뭔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셨나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조선 후기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은 thinking, 생각도 많이 변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